있고요. 네, 입체 낭독극 우르보로스를 중첩 인형에서 꺼내는 신박한 방법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꼭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리아! 빅스비! 오케이 구글! 자, 이랬는데 핸드폰 켜주신 분들 다 핸드폰 무음 모드 혹은 비행기 모드로 전원 오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계신가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짧게 커튼콜이 있으니까 그때 배우분들 많이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지인분들이 아마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강당 안에서는 공연이 끝난 이후에 관객과의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나가셔서 배우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75분 공연 동안 입퇴장이 불가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화장실은 못 가시는 걸로 이미 해결하고 오셨길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 공연은요 춘천문화재단과 한림대 인문사회융합연구원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커다란 박수와 함께 배우분들 모시면서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 보러 오셨어요? 이거 시작된 건가? 예, 이제 시작되셨어요. 네. 나밖에 없는 거지? 일단은요, 객석 저쪽이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나오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예. 진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그전부터 난 예감한 것 같아.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대해 갈수록 또렷해지는 기억을 진아 너에게 털어놓는 일. 그때 언론의 역사에 대한 메타버스 발표회를 열기로 했잖아.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 김 교수님하고 같이 리허설을 했어.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대한 메타버스를 하기로 말이야. 월드맵을 1974년 9월 초 서울로 설정했지. 잡지사 기자로 내 아바타를 정했고 나는 무선헤드 셋을 쓰고 메타버스에 접속했어. 난 천천히 메타버스 속으로 진입했어.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컨퍼런스 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더니 현재의 리서치 파크가 아니더라. 1974년에 대학부 운동장이었어. 거기서 내가 봤던 건 대학생들의 언론 화형식이었지. 나오라 비겁한 언론이야! 시민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않고 권력의 빌부터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이여! 이 민주의 강정으로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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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동아여! 으르렁거리던 사자의 위험은 어디 가고 도적 앞에서 꼬리 흔드는 강아지 꼴이 되었는가?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화형에 처한다! 그때 갑자기 수류탄이 터졌어. 시위대가 도망쳐서 나도 모르게 뛰었지. 전경을 피해 도망치다가 비탈에서 굴러 넘어졌어. 그때였지. 공중에 붕 뜬 내가 빠지직 하는 것 같았어. 마치 고압줄 위에 감전된 것처럼. 그리고 메타버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때부터 난 여기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어.
1970년대 잡지사 기자라는 아바타로. 여기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 여기가 메타버스고 자기들이 아바타인 걸. 나만 그걸 의식하고 있지. 이 이메일이 너한테 닿을지는 확실하지 않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민호로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첫 장면이었죠? 민호가 메타버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데모. 좀 전 영상이 지난 본 공연 때 영상이던가? 네, 올 가을에 재공연할 때는 VR 동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가을 재공연은 봄 공연이랑 많이 달라지나요? 좀 더 다듬어 보자고요. 본 공연 때 공동 각색한 거니까. 이번에도 공동 각색으로 가자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워크숍도 하는 거고요. 지난번 대본을 분석하면서 좀 더 수정해 보자고요. 각자 한 대목씩 맡기로 했죠? 자, 첫째 날 대목부터 해볼까요? 누가 여기 맡았더라? 저요.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죠? 뭘 고치면 좋을까?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잠시만요. 난 이 연극의 원 저작권자요. 원 저작권자요? 아니 누구세요? 이거 이 소설이 원작이라면서요? 아, 우로보로스. 네, 맞아요. 그 소설을 각색한 거죠. 이거 제가 한 얘기입니다. 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김석준이요. 네? 소설 속 인물이시라고요? 뭐야, 소설을 찍고 나왔단 거야? 내 진짜 이름은 김석진인데 소설에선 김석준으로 슬쩍 고쳐 쓴 거지. 난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어. 그럼 원로 언론인?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왜? 난 이 연극에 안 나오는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일단 여기 와서 앉으실게요. 근데 내가 왜 당신 아버님이야? 그리고 앉으실게요가 뭐야? 뭐뭐 할게라는 말은 1인칭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야. 3인칭 주어엔 쓸 수 없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우리말로 어법이 개판이야. 깐깐하시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영감님은 좀 그렇고 어르신?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여기 메모를 좀 해왔어. 행설수설 하지 않으려고. 역시 전직 기자다우시네요. 그거 원작이 이 소설이라고 했죠. 근데 이 소설이 원래 학술 서적에 바탕으로 한 건 알고들 있나? 네, 들었어요. 윤 교수님이 쓴 그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관한 구술사연 거였죠, 아마? 그게 내가 우순해준 얘기야. 윤 교수가 나랑 인터뷰에서 쓴 거라고. 학술 저서를 먼저 쓰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작가님이 소설을 쓰신 거였군요. 작가님은 개뿔. 윤 교수 그 인간이 무슨 작가야? 그냥 작자지. 작자 소설 한 편 썼다고 작가 행사 하나 보지? 윤 작가님한테 아니 윤 교수님한테 감정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날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으니까. 왜요? 내가 해준 얘기로 지가 학술서를 썼잖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근데 소설에는 내 얘기가 별로 없어. 더구나 왜곡까지 하고 말이야. 이를테면 난 대마초를 입에 댄 적도 없거든. 근데
소설에선 대마초 피우다 잡혀 들어간 걸로 나오더라니까. 소설은 허구잖아요. 픽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설에선 내 이름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선생님 비중에 소설에서 너무 적고 왜곡됐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셨다. 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이 연극 지난 봄에 공연했었다면서? 네, 이번이 두 번째 공연이죠. 그래서 각색을 해보려고요. 본 공연을 난 못 봤는데 우리 마누라가 보고 와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등장인물에 내가 아예 없었다면서. 아무래도 각색하면서 많이 쳐내잖아요. 어떻게 날 쳐낼 수 있어? 원저작권자인 나를 감히. 자, 정리해보죠. 원래 이 연극은 소설을 공동 각색한 거고 소설은 학술 저서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은 선생님이 겪은 걸 얘기해 준 거다. 그렇지. 이 연극의 진짜 원저작권자는 나지. 윤 작자가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연극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따지러 나오셨다.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요구하러 온 거지. 연극에서 날 되살렸네라고. 선생님을 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주제와 흐름, 무엇보다도 시간 제약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야. 얼마나 알량하게 각색했는지. 자, 그럼 오늘 워크숍을 보여드리죠. 어차피 작품 분석하고 맞춰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해보죠. 선생님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지. 좋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주요 장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 요약하면서요. 자, 첫 장면 프롤로그는 방금 맞춰봤고 첫째 날 부분은 누가 맡았죠? 전데요. 네. 방금 본 장면은 민호가 메타버스로 빨려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이메일 내용이에요. 여기 아시죠? 소설은 읽으셨으니까. 대충 훑어보긴 했어. 자세히 기억나진 않으니까 하려던 대로 해봐. 이 얘기는 대학원생 조교인 민호가 메타버스 게임에 접속하면서 시작됩니다. 민호의 대학원생 동기인 진아는 민호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요. 이메일에서 민호는 개발된 메타버스 발표회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다가 자기가 메타버스 속으로 미끄러졌다고 주장합니다. 1974년으로 설정된 메타버스 속으로요. 대학생들의 데모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 아바타를 하다가 그랬다는 거죠. 연극도 메타버스 얘기로 시작하는 거야? 뜬금없이. 그게 무슨 메타버스였더라? 소설 읽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 언론의 역사를 다룬 메타버스 게임이었죠. 언론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자 아바타가 돼서 역사 현장을 체험하면서 미디어 윤리를 성찰하는 겁니다. 일종의 교육용 RPG인 셈이죠. RPG가 뭐지?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인데 넓게 보면 메타버스의 하나예요. 언론사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김민수 교수가 주도하죠. 민호와 진아는 대학원생 조교였고요. 메타버스 프로젝트 발표회 때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를 시연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발표회 하기로 한 날 김 교수와 민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이메일이 와요. 자기가 메타버스에 미끄러졌다는 거죠. 방금 보신 장면이 그 내용이었어요. 난 첫 장면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얘기가 갑자기 메타버스로 시작하는 게 어딨어. 내가 해준 얘기엔 전혀 그게 없었거든. 학술 저서에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메타버스 게임을 하다가 아바타로 갇혀버린다. 설정이 좀 억지스럽지 않아? 그래서 민호랑 같은 대학원생 조교인 진아도 엄청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랑 민호가 동시에 사라지자 다들 궁금해하죠. 메타버스 개발이 실패해서 잠수 탔나 해서요. 김 교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고 민호는 조교였거든요. 민호가 김 교수 연구비를 횡령하다 문제가 되자 잠적한 것으로 보기도 하죠. 아니면 김 교수가 조교 성희롱으로 문제될까봐 사라졌나 하기도 하고요. 발표회 전날 김 교수가 진아에게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 어떻게? 김 교수가 진아 손을 끌어다가 자기간에 갖다 댔거든요. 진아가 첫사랑 당했다면서. 옆에 있던 민호가 화를 냈겠네.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수습하려고 애썼죠. 김 교수를 부축해서 텍스트와 보내고 진아에게 중첩 인형도 사줬어요. 중첩 인형? 갑자기 생뚱맞게? 김 교수 연구실에 있던 인형과 똑같아서 사주겠다고 한 거죠.
진아 기분도 풀어줄 겸해서. 이게 그거예요. 그거 러시아 마트리오시카 인형이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진아는 민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받아봅니다. 첨부 파일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관해 민호가 쓴 일종의 르포 기사였어요. 이 연극은 민호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70년대 동아 사태에 대해 얘기하는 형식입니다. 야, 맘에 안 들어. 소설도 얘기 속에 얘기가 있어 복잡하더니 연극도 마찬가지네. 맞아요. 연극 속에 연극이 있는 형식이죠. 첨부 파일엔 먼저 동아 사태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왜 동화 사태가 났는지 그건 내가 잘 알지. 직접 겪었으니까. 그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 당연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컸지. 대학생들이 언론 화형식을 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1974년 10월 우리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어. 그때부터 독재 정권의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고 그러자 독재 정권은 광고를 못하게 기업에 압력을 가했어. 동아는 기업 광고가 없어지자 백지 광고를 내보냈지. 이에 시민들은 응원 광고로 기자들의 언론 투쟁을 열렬히 지지했지. 근데 소설에도 이 부분은 간략히 지나가더라고. 기자들의 언론 투쟁을 상세히 다뤄야 하는데 말이야. 그건 역사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주목한 건 기자들의 언론 투쟁을 광고로 응원했던 시민들의 이야기죠. 그 수많은 시민들 중 하나가 동아일보 광고국 직원 흥복, 그리고 두성식품 선전실 디자이너 연희예요. 소설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여기선 육군 중위 응원 광고에 대해서 다루죠. 동아일보의 시민들의 응원 광고가 밀물처럼 넘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육군 중위까지 응원 광고를 해서 충격을 줬다고 해요. 이건 실제 사건인가요? 심하지. 내가 윤 교수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그 광고가 실제로 남아있어. 아무 물고 없는 하얀 여백에 대한민국 육군 중위라고만 쓴 응원 광고지. 아무 말 없는 게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상징적이었어. 그 당시가 군부 독재 시절이라 군인들 세상이잖아. 군인들까지 응원한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노발대발한 거야. 육군 중위가 누구지 색출하라고 혈안이 됐지. 동아일보 광고국장이랑 광고부장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까지 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 기자들이랑 동아방송 PD까지 농성을 한 거야. 정윤진 측에서는 경찰이랑 깡패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쫓아냈지. 그래서 100명이 넘는 해직 언론인이 생긴 거고. 역시 직접 겪으신 일이라 얘기가 술술 나오네요. 영국에선 동아일보 연 광고국 직원 흥복이 육군 중위로부터 응원 광고를 접수받죠. 그 광고를 연이랑 함께 디자인해서 집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정,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요원한테 취조를 당하고요. 그 부분 한번 맞춰볼까요? 준비해 주세요. 대한민국 육군 중위. 이 광고 뭐야? 시민이 의뢰한 응원 광고죠. 왜요? 몰라서 물어. 이 광고 보시고 노발대발하셨잖아. 청와대 각하께서.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건가요? 각하의 심기를 경호하려고? 뭐야? 광고국장도 여기 불려와서 치도권 당한 거 알지? 좋게 말할 때 불어. 이 광고 누가 의뢰한 거야?
전화로 자기가 육군 중위라고만 밝혔어요. 광고비 입금 계좌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실명으로 은행 거래해요? 그냥 육군 중위 이렇게 쓰여 있었지. 그 사람 군인인 건 확실해? 저야 모르죠. 육군 중위라고 하길래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긴 말 필요 없고 여기 진술서 하나 써. 그 사람은 군인 아니라고. 예? 군인도 동아를 응원했는데 그걸 부정하라고요? 뭐해? 알겠어요. 문구 좀 잠깐 정리해볼게요. 요즘 아주 동화가 기세등등하대. 동아일보 기자랑 동아방송 PD까지 회사 정보에서 농성하고 말이야. 동아의 김전무가 벼르고 있어. 조만간 경찰 불러서 싹 다 끌어낼걸. 밥줄도 끊어놓을 거고 두고 봐. 그럼 시민들 응원 광고도 썰물 빠지듯 줄어들 테니까 동아가 배신했었다면서 말이야. 자기네 직원들 내쫓는 언론사를 누가 응원하겠어. 기업 광고도 못하고 시민 광고도 줄어들면 김정무 아마 금방 무릎 꿇을 거야. 다 썼습니다. 잘 썼겠지? 어디 보자. 1975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에 대한민국 육군 중위라는 명의로 광고를 의뢰한 자가 현역 육군 중위임은 확실치 않음? 1975년 2월 18일 동아일보 광고국 대리 박흥보. 이건 육군 중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냥 확실치 않다는 거지. 저야 그 사람이 육군 중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육군 중위가 아닌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육군 중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군 중위인지는 확실치 않다. 전 여기까지만 진술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육군 중위가 아니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 아주 답답하구만. 쓰라면 쓸 것이지 웬 말이 많아. 여기 쓰지 않았나요? 현역 육군 중위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이 친구 독특하네. 좋아, 담당자야 뭐. 어차피 광고국 국장이 썼으니까. 조심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여기까지가 첫째 날 대목이고요. 이제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이 대목은 누가 맡았죠? 접니다. 둘째 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진아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고요. 둘째는 민호의 이메일을 통해 전해지는 메타버스 속 민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메일 첨부 파일 속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 대한 이야기죠. 동화 사태에 대한 얘기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중심은 그 얘기지만 나머지 얘기가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 진아가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박수훈 화백의 그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박화백의 그림 행복한 누렁이는 원래 동아 미디어 그룹 거였죠. 그걸 유력 정치인이 구매해서 50억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 박화백 그림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죠. 그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거야? 그게 첨부 파일에 나오는 1970년대 박화백 그림인지 여부가 이 얘기의 포인트거든요. 1970년대 흥복은 동아 광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통선에 묻혀있다는 박화백 그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화백 그림이 1970년대와 현재를 엮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두 번째 얘기는 또 뭐지? 이메일이 전하는 메타버스 속 민호 이야기라고? 진아가 받은 민호의 이메일에 의하면 메타버스 속에서 민호는 잡지사 기자 아바타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받고 교수가 됩니다. 근데 개명 신청해서 김민수로 되었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민호가
김민수 교수가 되었다는 건가? 아 그렇죠. 이메일에 의하면 김 교수가 된 민호는 대학원 수업에서 민호와 진아를 만나면서 자신이 있는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탈출하려고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하죠. 메타버스를 탈출하는 방법도 알아냈다고 하고요. 그건 바로 짝기 토끼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첨부 파일도 보내죠.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뭐야? 그 첨부 파일 내용인가? 70년대 동화의 언론 투쟁 얘기. 첨부 파일은 주로 박화백의 그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광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흥복은 탁소장과 춘식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문화재 발굴 전문가라는 그들과 함께 흥복이랑 연희는 박화백 그림을 찾으러 민통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벌써 박화백이 그림값이 엄청났거든요. 그림만 찾으면 동화의 재장 적자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민통선에서 박화백 그림을 찾기로 한 거야? 그거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기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걸 본 시민들은 동아가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해직 기자들에게 성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아에 몰리던 응원 광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정부가 기업 광고는 못하게 하고 시민들 응원 광고도 안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동아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게 되면서 정부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흥복과 연희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민통선의 박화백 그림 찾기에 나선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박화백 그림이 민통선에 묻혔다는 이야기. 전설 같은 얘기가 화랑가에 떠돌긴 했지. 6.25 전쟁 때 북에 있던 박화백 가족이 피난 내려오다가 그림을 묻었다는 거야. 그림을 화구통 속에 넣어서 두타연 계곡 어딘가에 묻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두타연 계곡이 오랫동안 민통선 안에 있었잖아. 두타연 계곡의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됐다는 소문이야. 아무튼 탁소장하고 춘식 그리고 흥복과 연희가 함께 두타연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민통선 출입 허가는 동아일보에서 받고 발굴에 드는 비용은 두성식품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그림을 찾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걸로 보고 두 회사가 나서는 거죠. 신문사와 기업의 오너들이 그림을 탐낼만 했겠지. 70년대에 슬슬 미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 첫날 두타연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림을 찾지 못합니다. 흥복은 혹시나 해서 두타연 폭포 옆에 동굴까지 뒤지게 되는데 밧줄을 타고 동굴로 내려가다가 그만 발목을 다치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흥복이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희가 탁소장이랑 춘식과 함께 계곡을 뒤집니다. 박화백의 그림을 찾으려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맞춰보죠. 연희 씨 죄송하네요. 어제 발만 삐지 않았어도 제가 가는 건데. 아니에요. 어제 무리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계곡을 샅샅이 톱어볼게요. 군부대 허가가 오늘까지라며? 오전까진 쇼부를 봐야겠네. 꼭 찾아야죠.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잖아요. 이거 군부대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워키토키 무전기예요. 여기 두타연 계곡 정도는 커버하겠지? 그럼요. 그림 발견하면 바로 무전으로 연락해주세요. 그래, 발견하면 신봤다라고 크게 외칠게. 우리가 무슨 산사패는 신만이에요? 촌스럽기는. 산삼보다 더한 보물이지. 알았어요. 신봤다. 자, 파이팅! 오늘도 못 찾으면 두타연 귀신 낸다. 아자, 아자, 아자! 짜잔! 어,
네? 뭘요? 아 정말요? 아 잠깐 기다려봐. 바꿔줄 테니까. 박 대리님 그림 찾았어요. 실파! 이게 다라고? 아 기자들의 언론 투쟁 얘기는 뭉텅 빠져버렸네. 네, 저희 얘기는 동아의 언론 투쟁을 응원했던 시민들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예 연극에서 사라졌군.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떻게 내가 벌린 언론 투쟁은 없고 기껏 민통선 그림 찾는 이야기야. 이건 다큐가 아니잖아요. 영국도 재미가 있어야 관객이 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재미 위주의 통속극으로 가는 거 아니오? 자, 다음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은 누가 맡았죠? 접니다. 셋째 날에 그동안 사라졌던 김 교수가 발견됩니다. 연구실 근처에 비어있는 휴게실에서 발견되는데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김 교수는 자신이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병원에 따라온 진아와 추기자한테요. 그게 지난번 이메일에서 말한 내용인가? 메타버스로 빨려 들어간 민호가 개명 신청해서 김민수가 됐다면서 뒤늦게 박사받아 교수가 됐다는 거지?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속에서 김 교수가 된 민호는 메타버스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바로 작게 턱이란 것도 알아내죠. 이스터에그? 부활절개란? 그게 뭐야? 그냥 게임 속에 있는 숨겨진 암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김 교수는 그걸 찾아내면 메타버스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속에서 민호가 김 교수가 된 다음에 거길 빠져나가려고 메타버스를 개발한다고? 그럼 그거 메타버스 속 메타버스란 얘기네. 뭐 이 복잡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블 메타버스라고도 표현하죠. 병원에서 깨어난 김 교수는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마침내 메타버스 개발이, 정확하게는 더블 메타버스 개발이 완료돼서 김 교수는 발표회 당일에 민호랑 리허설을 하죠. 대학원생 조교 민호에게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 사태로 설정된 월드맵에 접속하게 합니다. 자기가 현실에서 겪었던 것처럼요. 근데 무선 헤드셋을 쓰고 접속한 민호가 비틀거리면서 연구실 밖으로 나갔다가 아예 사라져버려요. 왜? 아 참, 맨 처음 장면 그 얘기인가? 맞습니다. 민호는 70년대 대학생 시위 현장 메타버스로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서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연구실 밖으로까지 나간 거죠. 그러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진 거였고요. 그걸 김 교수는 민호가 옛날에 자기처럼 메타버스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신이 직접 더블 메타버스에 접속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메타버스를 벗어나서 진짜 현실로 가려고요. 잠깐!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끊어갑시다. 병원에서 김 교수가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진아랑 같이 듣던 추 기자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죠. 나중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요. 그 장면 한번 맞춰볼까요? 추 기자가 찍어서 올린 영상 속에 김 교수 장면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무선 헤드셋을 쓴 민호가 비틀거리며 연구실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따라가 봤는데 민호는 보이지 않고 무선 헤드셋만 떨어져 있더군요. 떨어진 무선 헤드셋을 제가 써봤어요. 원래 있던 1970년대에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아, 메타버스 속 메타버스니까 정확하게는 더블 메타버스겠죠. 근데 무선이라 그런지 접속이 끊어졌더군요. 다시 접속하려고 연구실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토끼 모자를 쓴 소녀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곤 한쪽 귀만 쫑긋거리더니 저만치 가버리는 거 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짝기 토끼구나. 이 메타버스를 탈출할 수 있는 이스터 에그. 저는 짝기 토끼를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따라갔죠. 그러다가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보니 컨테이너로 된 휴게실이 보이더군요. 잠깐 쉬려고 그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은 겉보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5성급 호텔의 컨벤션 홀처럼 넓고 화려했거든요. 김 교수가 들어간 컨벤션 홀 무대에서 AI 챗봇이 나타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M4MX 회사의 구운봉 LSG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메타버스의 다중우주 어쩌고 하는 부분이던가. 소설책 읽다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그럼 그 뒷얘기를 따라가기 어려웠을 텐데요. 소설도 골치 없던데 연극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AI 챗봇 역할을 하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죠. 핵심만 요약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니까 소설보다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걸 보면 도움이 좀 되겠네. 보시는 것처럼 M4MX 회사, 거기서 제공하는 고운공 LSD 서비스에 대해 정리되어 제시됩니다. 보면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M4MX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 구운몽 LSD 서비스라는 거지. 그건 고객이 자기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고 그걸 자신의 기억으로 이식한다는 거네. 맞습니다. 참 쉽죠? 저 구운몽 서비스를 김 교수가 이용한 거다. 그렇죠. 여기서 김 교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1974년 메타버스로 빨려 들어간 민호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돌아가려고 했던 세계가 2019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메타버스였다는 겁니다. 2019년 대학원생 조교 민호는 2064년 60대 민호의 아바타였어요. 구운봉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거였죠. 민호는 대학원생일 때 프로젝트 조교를 하다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때 짝사랑하던 대학원생 동기 진아와도 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구운봉 서비스를 통해서 그때로 돌아갑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의 기억을 이식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64년 노년의 민호가 구운몽 서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 거였다. 대학원생 조교 민호도 사실은 아바타였다. 그러니까 이제 납득이 가네. 처음에 진짜 사람인 민호가 1974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된 게 아니었네. 2019 메타버스 속 아바타였던 민호가 1974 더블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된 거였네. 그래야 말이 되는 설정이지. 맞습니다. 여기 도표에 요약한 것처럼 민호는 개명해서 김 교수가 됐다가 구운봉 게임을 리셋하면서 다시 민호가 되고 다시 김 교수로 개명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두 18번, 무려 800년 동안이나. 얘기가 엄청 복잡하네. 결국 뻔한 설정이네. 진짜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가짜였다는 거잖아. 그런 거 매트릭스를 비롯해서 SF 영화에 넘쳐나지 않아? 상투적인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르적 관습이기도 해요.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세계를 넘나드는 타임슬립이나 다중우주 얘기,
그런 건 SF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해볼까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김 교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세상에, 그럼 내가 18번이나 인생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이민호가 됐다가 김민수가 됐다 하면서 800년이나 넘게? 그거 특정 구간에서 에러가 반복되는 버그 때문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매번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게 신기하기는 했어요. 민호로 리셋되어 기억을 다 지우고 게임을 새로 해도 말이죠. 컴퓨터를 리셋해도 지워지지 않는 고스트 데이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긴 비슷한 상황이 와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죠. 18개 시뮬레이션 인생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억으로 이식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장면은 하나였어요. 진아와 내가 나이 들어서 저녁 노을을 함께 보는 것. 그런 장면이 있는 건 하나도 없었나요? 18개나 되는 인생 버전 중에서. 없습니다. 꼭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랜 친구나 동창생이어도 좋아요. 그저 인생의 황혼에 같이 노을을 보는 풍경이라도. 안타깝네요. 그럼 2064년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기억 이식 서비스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여기 2019 메타버스에 남는 걸로 끝낼게요. 내가 진짜 현실로 믿고 그토록 돌아오려고 했던 여기요. 그나마 여긴 20대 진아가 있잖아요. 2064년 진짜 현실로 복귀하지 않으신다고요? 거기 돌아가 봐야 뭐 하겠어요. 진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더구나 2064년도 진짜 현실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도 2100년 현실에서 만든 메타버스일지 어떻게 알아요? 2019 메타버스에선 20대 민호로 리셋하실 수 없는 것도 아시죠? 시뮬레이션을 18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옵션이 없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60대의 김민수로 남을게요. 내가 진짜 현실이라고 믿었던 내 2019 메타버스로 보내주세요. 죄송하지만 2019 메타버스도 원래 계시던 메타버스로 가실 수는 없어요. 거긴 다른 김 교수가 있거든요. 고객님이 가시면 설정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같은 2019 메타버스지만 다른 버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현재 김 교수가 없는 2019 메타버스에? 네. 거기엔 20대의 진아와 민호가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을 못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 기억이식 서비스 포기각서에 사인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억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앞에 김 교수의 얘기를 그 다음날 미디어는 어떻게 다루죠? 넷째 날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맡았죠? 저요. 그 전날 김 교수 얘기는 미디어에서 보도됩니다. 크게 두 가지 틀로 다뤄지죠. 하나는 김 교수가 치매에 걸려서 다중인격과 선망 증세가 나타난 얘기로 틀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진아는 스토킹 희생자로 그려지죠. 또 다른 틀은 김 교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중우주를 이해합니다. 진아는 천년의 연인으로 채색되고요. 그 어떤 것도 진아는 불편해하죠. 똑같은 사안인데도 미디어에서는 전혀 다르게 틀 짓는 걸 꼬집으려고 한 거죠. 요즘 기자들을 기레기라고도 하잖아요. 기자 쓰레기란 거죠.
동아의 언론 투쟁 때 선배 언론인의 모습과는 대비가 되죠. 그런 내용 아주 좋아. 나한테는 말이야, 기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다고. 지사적인 기계와 자부심이 있었지. 그런 빛나는 유산은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아. 말로는 내 것이 미디어라고 하면서 말이야. 아무튼 진아는 이메일과 첨파할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홈리스 전시회에서 노년의 흥복과 춘식을 만납니다. 노숙자를 전전하던 춘식이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그림을 출품했던 거죠. 그 전시회에 걸린 춘식의 그림이 우로보로스였죠? 의미가 꽤 상징적이던데. 우로보로스가 도대체 뭐야? 제목에도 나오던데. 소설에도 설명 나오지 않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저런 그림이에요. 자기 꼬리를 삼키는 용이죠. 자기 파괴적이긴 하지만 무한한 순환과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뭔 소린지. 전시회장에서 흥복과 진나는 춘식에게 묻습니다. 민통선 두타형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흥복은 그림 찾으러 연이랑 같이 안 갔던가?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흥복이 다리를 다쳐서 두타형 계곡을 못 들어가고 대신에 연희가 탁소장과 춘식이랑 같이 그림을 찾으러 들어갔죠. 그리고 무전기로 그림 찾았다는 무전을 받잖아요. 하지만 얼마 있다가 폭발음이 들립니다. 잠시 후에 탁소장이 한 손에 화구통을 들고 들어오죠. 근데 지뢰 파편을 맞은 춘식만 구축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연희가 지뢰를 잘못 밟아 그 자리에서 폭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흥복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흥복과 진아가 자꾸 캐묻자 춘식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연희는 지뢰를 잘못 밟아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살해당했던 겁니다. 민통선에 묻혀있다는 박하백 그림도 가짜 그림이었고요. 원래 춘천 용민극장 간판쟁이였던 춘식이 그린 거였다는 거죠. 잠깐! 박화백 그림이 가짜였었나? 연희도 그렇게 죽었고. 아무래도 소설 잘 안 읽으신 것 같아. 뒷부분은 건성건성 읽어보다 내가 별로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김 교수의 메타버스 얘기도 건너뛰셨다면서요? 뭐 대충. 그때 춘식은 어떻게 해서 박화백 그림을 그리게 된 거야? 춘식은 어릴 때부터 박하백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박하백과 같은 양구 출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춘천 용민극장 간판쟁이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틈틈이 박하백 그림을 흉내냈어요. 문화재 도굴범이었던 탁소장이 그걸 알고 춘식을 꼬셔냈다는 거죠. 그래서 춘식한테 가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군부대 연줄로 싸바싸바해서 민통선에 미리 들어가 묻어놓으려고요. 그리고 흥복에게 접근해서 그림을 찾는 척 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여긴 가짜 얘기가 참 많아. 흥복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민통선을 뒤졌던 그림이 가짜라는 거잖아. 앞에서 민호가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2019년 세상도 메타버스였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늘 의심하면서 말이죠.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컨텐츠만 보게 되잖아요. 미디어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나만의 거대한 동굴 속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자, 여기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연희가 죽는 장면을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아가씨가 결국 찾아냈네. 대단해. 자, 이젠 내려들 가자고. 장맛비가 곧 올 것 같아. 빨리 박 대리님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제가 그림 찾았다고. 그래, 먼저 내려가요. 여긴 우리가 정리해서 챙겨갈 테니까. 네. 조심해요. 특히 갈림길에서 길 잃으면 안 돼. 윗길로 가야지. 아랫길로 가면 지뢰천지야. 와, 지금 보니까
제목 그럴듯하네요. 그럼 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거 한 25년 묵은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옛날 물감이랑 캔버스를 구해서 그리게 했지. 화구통도 중고품 구해서 뺑기칠도 적당히 벗겨냈지. 그림만 흉내내서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야 진정한 위작이 탄생하는 거라고. 알기나 해? 하여튼 설레발은. 아무튼 제가 그렸는데도 제가 그린 것 같지 않다니까요. 아니, 안 내려갔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지뢰밭이 아랫길인지 윗길인지 물어보려고. 근데 방금 그 얘기 뭐죠? 이 그림이 뭐 가짜라고요? 아니 이거 뭐죠? 어떻게 아크릴 물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박하백 그림에 아크릴 물감이 없는데? 그러네.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제가 연습할 때 그린 거잖아요. 그걸 여기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게.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이봐 아가씨, 그림 없앴으니까 이젠 감쪽 같잖아.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걸로 해줘. 박대리한테는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고. 아가씨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대리 승진한다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안 돼요. 나보고 지금 공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최고랑 차고 무슨 깜빡할 일 있어요? 빨리 이 사실을 박 대리님한테 알려야겠어요. 좋아.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내가 남자 대 남자로 박대리랑 단판을 지을게. 박 대리님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눈 감아주지 않을걸요? 그야 모르지. 자, 가자고.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 들어와. 에이씨! 꼭 연희를 죽여야 했냐? 그렇게 참혹하게. 근데 참 춘식이 그린 가짜 그림 있잖아. 민통선에 있던 거. 그중 하나가 현재 박화백 그림인가? 왜 그걸로 비자금 조성했다는 그림 있잖아. 맞아요. 민통선에서 찾은 가짜 그림 중 하나죠. 그러면서 2020년대 현실의 사건과 1970년대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민통선 그림은 어떻게 해서 비자금 그림이 됐지? 가짜 그림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춘식과 탁소장뿐이잖아요. 연희가 죽어버렸으니까. 탁소장은 뻔뻔스럽게도 동아일보 김전무를 찾아갑니다. 춘식이 가짜 그림을 내밀면서 민통선에서 찾은 진짜 박하백 그림이라고 우기죠. 하지만 눈구렁이 김전무는 그림을 인수하지 않아요. 민통선에서 연희가 죽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걸 꺼린 거죠. 원래부터 진짜라고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제일동포를 통해서 대리구매합니다. 그렇게 일본을 거쳐서 출처를 세탁하려는 거죠. 그런 후 진짜 그림처럼 다시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그 그림 중 하나를 이용해서 은행돈을 빼내죠. 그걸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요. 흥복이 주인공이라면서 탁소장 같은 사기꾼한테 속았다는 거네. 어떻게 그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가 있지? 그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겠죠. 열심히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흥복이 동화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박화백 그림을 찾으려 한 거잖아. 민통선까지 들어가서 지뢰밭을 헤맸는데 결국 연희만 죽은 거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뜻으로 포장되어 있다잖아요. 흥복은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발자국마다 폐허였다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그 발버둥 덕분에 다시 솟구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로보로스랑 닮아 있긴 하죠. 하여튼 제목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우로보로스가 뭐야? 우루사도 아니고. 그래서 영국에선 제목을 바꿀까 해요. 뭐 좋은 제목 있을까요? 글쎄, 어둠 속의 햇불 어때? 자기 스스로를 불태워 어둠을 몰아내는 햇불. 우리야말로 바로 그런 햇불이야. 자, 이제 마지막 대목 볼까요? 누구죠? 접니다. 마지막 대목은 9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긴 반전이 꽤 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메타버스 발표로부터 9달 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우로보로스라는 웹소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박하획 그림 비자금록이 새삼 다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웹소설은 진아가 겪었던 내용 그대로였거든요. 과연 누가 그 소설을 썼을까? 진아는 궁금해하죠. 진아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으러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있는 김 교수를 문병 가게 돼요. 혹시나 김 교수가 웹소설을 썼는지 확인해봤지만 김 교수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진아는 가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증강현실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가짜 버스 정류장? 그게 뭐야? 가짜 버스 정류장은 병원을 탈출하려는 치매 환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설치한 거래요. 병원을 빠져나가려는 치매 환자들이 거기가 진짜 정류장인 줄 알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죠. 쉘터 형태의 그 정류장은 옆면에서 영상이 돌아갑니다. 그 옆면을 통해서 TV 뉴스나 드라마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증강현실 광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눈이 팔린 치매 환자들은 오지도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자기가 왜 거기 앉아 있었는지 까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하루에 2번씩 와서 병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기발하네. 근데 증강현실 광고는 또 뭐지? 증강현실, 흔히 AR이라고 하죠. 진짜 현실 위에 가상현실이 중첩되는 영상이에요. 실제 요양병원 입구 시골길에서 문어 괴물이 나오고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영상 광고죠. 이 증강현실 광고와 함께 민호, 그리고 미래의 진아가 김 교수에게 찾아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장면이니까 같이 맞춰볼까요? 그런데 아직 증강현실 영상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연 때까지는 준비되죠? 네, 준비됩니다. 그거 감안하고 연습용 영상이랑 맞춰봅시다. 누구 기다리세요? 구운몽 서비스 센터 직원이 온다고 했거든. 미래 진아랑 같이. 교수님, 자꾸 그러시니까 여기 치매병원에 계신 거잖아요. 와, 증강현실 영상 보고 진짜 신기하다네요. 대단하네요. 저 트럭이랑 사람은 진짜네요? 영상이 아니고? 저거 민호잖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M4MX 고객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고지해드린 대로 고객님께서 사은대잔치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니 고객님, 그러니까 2065년에서 온 송진아 고객님과의 만남을 주선해드립니다. 자네도 AI 챗봇이구만. 송진아 고객님께서도 2065년에 구운몽 LSG 서비스를 신청하셨거든요. 마침 고객님께서 2019 메타버스에 머물러 계신 걸 알게 되셨어요. 고객님께서 송진아 고객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시니까 송 고객님이 기꺼이 응낙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결합 상품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맙군. 근데 이쪽이 나의 진아라고? 그래, 민호야. 나 진아야. 그런데 이름이 제니야? 응, 미국 유학 갔다가 이름을 바꿨어. 너도 구운몽 서비스 신청했다고? 미래에서 왔다고? 민호,
네가 그때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 일을 늘 가슴 한켠에 묻고 살았어. 나이 들어 나도 구몬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됐거든.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온 거야. 널 만나러. 저는 일종의 호용사고요. 트랜스 메타버스 서비스 담당이죠. 제니 할머니처럼 메타버스를 가로지르는 고객님과 동행합니다. 진아야, 아직도 가지고 있어? 옛날에 우리가 인형을 반씩 나누어 가졌잖아. 그럼 그때 민호 네가 나한테 사준 거였잖아. 어디 보자. 넌 정말 진아가 맞구나. 다른 세계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날 보려고. 그럼 민호 네가 그렇게 나한테 오려고 했잖아. 800년이나 널 찾아 헤맸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저 저녁물을 너랑 같이 보려고. 이렇게 해서 김 교수와 진아는 민호 그리고 미래의 진아라 주장하는 제니를 만나게 되죠. 진아는 민호로부터 두 개의 틀로 짜여진 얘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얘기 틀은 모든 건 민호가 모든 걸 꾸몄다는 겁니다. 김 교수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민호는 일찌감치 눈치챘다는 거죠. 발표의 날 민호는 무선 헤드셋을 쓴 후에 어지러워서 잠깐 나왔는데 그 사이에 김 교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 앞에서 김 교수는 토끼 모자 쓴 소녀를 따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기절해서 휴게실로 들어갔던가? 그러니 민호는 김 교수를 못 찾았겠죠. 네, 민호는 자기가 덤픽을 쓸 걸 두려워해서 발표회 직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타버스로 사라진 것처럼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첨부 파일의 내용은 김 교수가 원래 써두었던 흥국과의 인터뷰 원고를 살짝 손본 거였고요.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진아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김 교수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했다는 겁니다. 나름 반전이네. 그럼 김 교수가 했던 구멍 서비스니 더블 메타버스니 하는 얘기는 뭐야? 치매 걸린 노인의 다중인격인가?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정교하잖아. 그건 또 민호가 해준 얘기를 김 교수가 자기 얘기로 삭힌 거였어요. 민호는 평소에 자기가 연재해왔던 SF 웹소설 이야기를 김 교수와 많이 나눠왔다는 거죠. 그 얘기들이 김 교수 머릿속에서 현시가 뒤섞여 범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스스로를 민호라고 착각하는 다중인격이 발현되게 돼버려요. 그럼 SF 웹소설도 민호가 쓴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이 그대로 나온다면서. 그리고 미래의 진아라는 제니 할머니는 그건 뭐야? 아, 그 SF 웹소설. 그것도 민호가 쓴 게 맞아요. 비자금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제니 할머니는 사실 노인 상담 전문가라는 겁니다. 민호의 부탁으로 일종의 역할극을 수행한 거였어요. 얘기에 큰 허점은 없네. 조금 무리는 따르지만 좋아. 민호가 해준 또 하나의 얘기들은 뭐야? 자기랑 제니 할머니는 미래의 메타버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뭐야? 그것도 모두 민호가 다른 메타버스에서 자기가 겪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 SF 웹소설을 읽었었는지 민호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맨 처음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진아가 미국에 가서 제니 할머니가 되고 2060년대에 부흥 서비스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남아있는 노년의 민호, 즉 김 교수를 보러 왔다는 게 됩니다. 뭐야, 반전의 반전이야? 어느 게 진실이야? 다중우주야? 다중인격이야? 둘 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말 별로세요? 나름대로 열린 결말을 시도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그런 결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전체 주제의 맥락을 벗어난 것 아니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 장면 맞춰보죠. 너 젊은 애가 치매 걸린 거야? 아니면 뭐 SF 농담 같은 걸 하는 거야? 심리주의 컨셉 유지하려고? 왜? 내가 미국 가니까? 아,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진아야, 여기 두 개의 얘기가 있어. 하나는 교수님이 치매에 걸려 다중인격이라는 얘기. 또 하나는 우리는 모두 메타버스라는 다중우주에 산다는 얘기. 다중인격과 다중우주. 이 모든 건 각각의 설정과 세계관에서 아기가 딱 들어맞아. 너는 뭘 믿고 싶어? 교수님은 다중우주를 믿으셨어. 팍팍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중우주 얘기로 평안을 얻으신 것 같아. 불교의 전생이나 윤회 얘기로 위안을 받는 것처럼? 그렇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을 왜 요즘 많이 하겠어? 이번 생은 망했어도 윤회를 통해 또 다른 삶에선 잘 살고 싶은 거지. 비록 이번 메타버스는 끔찍했어도 다른 메타버스의 또 다른 나는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덜 억울하잖아. 중첩 인형처럼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바타인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빠져나간다는 건 아무래도 어렵다고 봐. 한 겹 벗겨내면 또 한 겹이 감싸고 있으니까. 중생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여기서 우리를 꺼내주는 신박한 방법,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저 한 겹 한 겹 벗어나려 몸부림칠 뿐이다? 자기 꼬리를 삼키면서? 그런 셈이지. 그리고 사실 동화사태를 단칼에 해결할 진짜 박합의 그림은 민통선에 없었잖아. 숨은 신 같은 숨은 그림은 없었던 거지. 아모르 파티 뭐 그런 거야? 운명을 사랑해라? 넌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있는 그 메타버스에서? 그럼 내가 있는 곳은 환상적인 메타버스야. 나 개인적으로는 양봉을 하고 있고 래퍼와 웹소설 작가도 같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남북통이 됐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지. 거기선 미디어 생산자들도 기르기 같은 짓은 안 해. 진실만을 전하고 있지. 소비자들이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이야.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허우적거리지 않아. 부럽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 진아야, 민호한테 얘기 들었지? 나는 너야. 김 교수님이 민호인 것처럼. 젊은 사람이 늙으면 노인 되니까요 뭐. 근데 진짜 미래에서 본 나예요? 그럼 저 미국 유학 가서도 잘 살아가나요? Who knows? 내가 뭐 너라고 해서 네가 나처럼 살라는 법은 없어. 너의 메타버스에서 너는 또 다른 너로 살아가겠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러면서 낙담할 필요도 없어. 그저 편하게 생각해. 여러 메타버스의 수많은 아바타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럼 살만할 거야. 민호야,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진아야, 안녕. 잘 가. 민호도 안녕. 잘 지내고. I keep on going under. 증강현실 광고가 켜졌네. It's like a jungle outside. Sometimes I wonder how I keep on going under. We scream Black Lives Matter, but we still toting letters. Watching our own brothers trying to get at us. Dreams get shattered when the scene full of crackers and they charge you with some shit you ain't do. You like what happened? We go get lawyers, say shit we don't know how to talk. They taught us to hate each other before we learn how to walk. Mama taught you how to fight before she taught you how to write. And daddy locked down in the cell, can get you night. Monsters under the bed, every night feel like a fright night. Coke fumes in the air, mama holding on that pipe tight and you catch your contact. But never mind that, the world will black is trying to fight right. It's like a combat, go to war for our freedom. They say we equal, they used to wanna play like Ranger. They used to play the quarterback, I thought we go receiver. That was to the ball, got flat by a dope needle on the pavement. 민호야, 나도 가고 싶어. 네가 있는 그 환상적인 메타버스로. Trying to kill me, got arrested and the charges have won. For Papa was the same. Never rush the fair. Still fell through the yeah. Can you believe it? We're still on. Though it's the never rush alone. To make it through, nothing's possible. No, we're still on. 오케이,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어요. 김 선생님 어떠셨나요? 설마 가을 공연도 이렇게 올릴 건 아니지? 다시 각색할 때는 날 다시 되살릴 거지? 안타깝네요. 쭉 보신 것처럼 선생님이 들어갈 만한 대목이 별로. 왜? 주연은 아니더라도 비중 있는 조연 정도는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시잖아요. 무대에 올리는 연극은 시간 제약이 있다는 거. 다른 걸 털어내면 되잖아. 메타버스 어쩌고 하는 골치 아픈 얘기 쳐내라고. 그럼 내가 들어갈 여지가 생기거든. 저희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를 틀을 짓는 거라서 좀. 그럼 민통선 순 그림 찾는 얘기를 빼. 그거 너무 통속적이잖아. 그것도 곤란해요. 현재 비자금 의혹과의 연결고리라서. 이거 동아일보 언론 투쟁에 관한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지 기사인 기자인 내 얘기가 없어. 붕어 없는 붕어빵이야 뭐야. 기자들 언론 투쟁 얘기는 많잖아요. 민주화운동 무용담 지겨워하는 젊은 친구들 꽤 있거든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도, 붕어가 없어도 전체 모양은 다 붕어잖아요. 그렇다고 날 이렇게 대접해. 이 얘기의 원저작자인 나를. 진정한 원작자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원작이고 어디까지가 각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내가 해준 얘기로 꾸민 거잖아. 선생님이 해준 얘기를 이미 학술서로 나왔다면서요. 더구나 이건 내가 겪은 얘기랑 너무 달라. 내 기억과 너무 다르다고. 선생님의 경험, 선생님의 기억만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네 기억은 왜곡되고 변형되어 부정확한 경우가 많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을 끝없이 의심해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엔 더 그렇죠. 내 기억은 정확해. 기록과 가장 부합하는 게 내 기억이라고. 기록도 선생님의 기억에 바탕을 둔 거 아닌가요? 왜 꼭 선생님의 기억대로 기록되고 재현해야죠? 내가 동아 언론 투쟁의 주역이었으니까. 그 또한 선생님의 경험이고 기억일 뿐이죠. 동아 언론 투쟁은 꼭 기자들만의 싸움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 동아의 응원 광고를 내면서 기자들에게 힘을 보탰던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의 싸움이었죠. 그런 이름 모를 시민 중 하나였던 흥복과 연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투쟁하다 해직된 나라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 그깟 돈만 원 내고 응원 광고 낸 독자랑. 물론 그 당시 기자의 역할이 컸죠. 하지만
독자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오늘날에도 미디어 생산자의 윤리적 책임 못지않게 소비자의 비판적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항상 미디어와 현실을 비판적인 눈으로 봐야지. 지금 여기도 진짜 현실이 아니고 메타버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메타버스 속 아바타이고. 맞아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벌이는 한 편의 연극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이고. 불교적으로 보면 우린 모두 아바타라고. 이 메타버스에 내 아바타 하나 더 얻는 게 그렇게 어렵나? 어차피 메타버스이고 아바타라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그런 말들 참 많네. 됐고, 다음 공연 땐 무조건 날 되살려내. 자꾸 그렇게 강요하시는 건 기업의 독재입니다. 뭐야, 말이 심한 거 아니야? 70년대 경제 발전은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덕분이잖아요. 근데 흔히들 대통령 한 사람의 연구력 때문인 걸로 얘기하죠. 우리의 기업까지 억압하고 독점하는 그 독재자와 뭐가 다르죠? 호세의 기업까지 독점하고 싶으세요? 독재와 싸웠던 내가 독재라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됐다, 뭐 그런 거야. 이게 그냥 기가 막혔어. 다음엔 되살려 드릴게요. 혹시라도 OTT 드라마 시리즈로 각색한다면 그땐 꼭! 아우, 이거 킹받네. 다음 공연 땐 대학 다니는 게 미션인데 결국 못했잖아. 이거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서야 했나? 신티키라도 하나 쓸까 그랬나? 아니면 리셋하고 다른 아바타로 해봐. 갑자기 왜 저러신가요? 제가 생각처럼. 석진아! 너 아직도 게임하는 거야? 대학생이라 된 녀석이. 아빠, 나 지금 과제하는 거야. 이건 교육용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교육용은 개뿔. 무슨 놈의 과제가 게임하는 거야? 연극의 이해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를 하나 정해서 미션 수행하는 거라고. 아, 됐고. 지금 벌써 새벽 3시야. 아무래도 다시 해야겠어. 배역을 못 따냈거든. 시끄러워. 내일 아침 1교시 수업이라면서. 아빠, 한 게임만 더 할게. 이번엔 다른 아바타로 해보려고. 너 자꾸 그러면 내가 게임을 강제 종료시켜버린다. 아빠, 한 게임만. 아빠. 이 녀석이 정말 말 안 듣네. 뭔 아바타 이렇게 많아? 내가 게임 캐릭터들이야? 어느 거야? 아빠.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아빠. 게임!